여기 이혼 합의서하고 위자료 15억이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68세 재벌 회장이 46년을 함께한 아내 앞에 수표를 밀어놓았습니다. 38세 젊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수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죠. 그 서류를 펼쳐본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6년간 자수성가라 믿어온 그 회사의 진짜 비밀이 거기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서류 한 장이 재벌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한남동 성원그룹 회장 공간 2층 서재. 오연태가 양복상의 단추를 여미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한정숙이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죠. 오연태가 서류 한 장과 수표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하고 위자료 15억이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한정숙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나 재혼할 거야. 서진이라고 알지도 모르겠지만 46년 같이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은 챙기는 거다. 오연태가 수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정숙이 발밑에 놓아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뭐야? 오연태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은행 송금 확인서, 토지 매각 계약서,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 증명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성원건설, 성원바이오, 성원로지스틱스 세 회사의 초기 투자금 출처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안동 친정 땅 판 돈이잖아. 오연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정숙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을 감추려는 듯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죠. 15억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 전부를 내놔도 내 46년은 못 사. 알아들어. 한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서는 한정숙의 등 뒤로 오연태의 창백해진 얼굴이 보였죠. 1층 현관 복도에서 가정부 박 여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한정숙이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는 한정숙의 뒷모습을 박 여사가 한참 바라보았죠. 박 여사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며 한정숙이 새벽마다 서재에서 해외 전화를 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죠. 오늘의 눈물은 그 오랜 침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정숙이 떠나고 오연태가 서재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최 팀장, 지금 당장 올라와. 법무팀장 최민재가 5분 만에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서류 전부 법적으로 진짜인지 확인해. 지금 당장. 효력이 있는지도. 최민재가 서류를 넘기는 동안 오연태의 눈앞에 46년 전 장면이 어른거렸습니다. 사글세방 부엌에서 한정숙이 두꺼운 통장 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친정어머니 제사 비용으로 받아둔 건데 이거 좀 보태. 그 돈이 성원건설 창업 자본금의 열의 7이었다는 사실을 오연태는 46년 만에 처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강남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 개인룸. 윤서진이 테이블 위로 USB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한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이도윤이 USB를 집어 노트북에 꽂았죠. 성원그룹 최근 3년 재무보고서하고
주요 주주 현황이에요. 오 회장이 이혼을 확정하면 전처 쪽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걸 거예요. 경영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도윤이 화면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죠. 회장님, 이도윤입니다. 오 회장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안이 흔들릴 겁니다. 주식 매집 속도를 올려도 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묵은 빚을 받을 때가 됐어. 같은 시각 성원그룹 본사 37층 부사장실. 오준혁이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남동 공간에 다녀가셨고 회장님께서 법무팀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오준혁이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정숙에게 3번을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오준혁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머니의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음 주 3분기 실적 발표와 이혼 소식이 겹칠 경우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오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는 한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한정숙이 사진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1983년 경기도 안양의 작은 빌라 공사 현장에서 한정숙이 공사비 장부를 들고 서 있는 사진이 펼쳐져 있었죠. 그 옆에는 1990년 오사카에서 일본 제약회사 사람들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 1997년 은행 앞에서 대출 서류를 안고 나오는 뒷모습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앉아. 이제 너한테 다 말해줄게. 한정숙이 사진첩 위에 손을 얹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80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안동 땅 3필지를 내가 물려받았어. 그걸 팔아서 2억 4천을 만들었지. 그 돈이 성원건설 시작한 돈이야. 오준혁이 사진첩 속 25살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86년에 성원건설이 처음으로 큰 공사를 따냈을 때 발주처 사장 부인이 내 친구였어. 내가 먼저 만나서 길을 깔아놨지. 한정숙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90년에 성원바이오 세울 때 일본 다이토 제약하고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잖아. 그 협상 내가 했어. 일본말 할 줄 아는 게 나밖에 없었으니까. 오준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회사가 망할 뻔했지. 내 이름으로 은행 3군데에서 돈을 빌려서 막았어. 2003년에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을 때는 외삼촌한테 빌렸고 2008년에는 은행 빚에 내가 직접 보증을 서서 줄줄이 망하는 걸 막았어. 오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주주명부에 이름을 안 올리셨어요? 한정숙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 너의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했고 나도 그러자고 했어. 아내가 돈을 댔다는 게 알려지면 재계에서 내 아버지 체면이 안 서니까. 한정숙이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46년을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15억짜리 수표 한 장이래. 그건 못 받아. 오준혁이 돌아간 뒤 한정숙이 서재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안에는 오연태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한가운데서 쓴 것이었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끝이었다. 이 빚은 평생을 바쳐 갚겠다. 오연태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누런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정숙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은아, 나야. 결심했어. 수화기 너머로 30년 지기 친구이자 변호사인 서영은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만나자. 전화를 끄는 한정숙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46년간 키워온 난초 화분에 물을 주다가 잠시 허리를 폈죠. 살짝 어지러웠지만 한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다시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남동 공간 대회의실, 오현태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고문 변호사 5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정숙이가 내놓은 서류 다 진짜라는 거 알아.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냐? 80년에 아내한테 받은 돈이 부부 사이 증여인지 사업 투자인지 그걸 따져봐. 시효가 지난 건 없는지도 전부 뒤져. 저 여자 주장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든 찾아와. 오현태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전해. 서진이하고 재혼 절차 서둘러. 변호사단이 물러간 뒤 수석 변호사 장현우가 사무실에서 밤새 검토한 보고서를 법무팀장 최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최 팀장,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안 좋아요. 한정숙 여사가 넣은 돈이 단순히 부부 사이 선물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한 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90년에 성원바이오 세울 때 일본 회사하고 직접 협상에 나선 기록이 있어요. 경영에 참여한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최민재가 보고서를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어떻게 해? 직접 올리기는 어렵겠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 정도로만 전해줘요. 성원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 긴급 소집된 이사진 7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했죠. 이혼 분쟁이 언론에 나가면 다음 주 실적 발표하고 겹칩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오현태가 테이블 끝에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가정일로 회사 경영 판단을 흐리지 마라. 네가 언제부터 이사회에서 집안 얘기를 하느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진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오준영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 부회장 조달수가 복도에서 오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잠깐. 조달수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이 그룹에 해온 일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97년 은행 대출건도 2008년 보증 선것도 회장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나서면 오히려 역효과야. 자네가 시간을 벌어. 오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회 안에도 어머니의 기여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죠. 같은 날 오전 서초동 아파트. 한정숙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변호사 서영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은이 수년 전부터 맡아두었던 서류 사본과 한정숙이 새로 가져온 원본을 나란히 대조했습니다. 정수가,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야. 재벌 그룹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야. 서영은이 안경을 벗으며 한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이 3가지야. 첫째, 위자료를 크게 올려서 받는 거. 둘째, 네가 된 창업 자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득 본 걸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 셋째, 주주명부에 오현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지분이 사실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 것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거. 한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야, 영은아.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은 거야. 한정숙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도 빼지는 않을게.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 윤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이도윤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 회장님, 이혼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주식 모으는 속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서류상 회사 2곳, 국내 투자 모임 3곳을 통해서
성원그룹 주식 4.8%를 확보했어. 목표 10%까지 석 달이면 가능해. 이도윤이 화면을 닫으며 윤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 회장 심리 상태하고 이사회 분위기 계속 보고해. 빠짐없이. 그 시각 오준혁이 대학 동기 박정호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준혁아, 요즘 성원그룹 주식 움직임이 이상해. 거래량에 비해서 특정 계좌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패턴이 잡혀. 누가 몰래 주식을 모으고 있어. 오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송 준비와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 사이에서 머리가 복잡했죠. 알았어. 확인해 볼게. 오연태는 한정숙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세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자료를 50억으로 올리고 서초동 아파트까지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죠. 서영은 법률사무소로 합의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영은이 봉투를 뜯어보고 바로 답변서를 썼습니다. 한정숙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았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46년간 경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합의서가 그대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오연태가 서재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최 팀장, 한정숙이가 정말 소송을 걸면 최악의 경우가 뭔지 분석해. 최민재가 밤새 검토한 보고서를 다음날 아침 올렸습니다. 셋째 경로로 소송이 들어오면 계열사 3곳의 초기 지분 구조가 법정에서 전부 다시 검토됩니다. 그룹 경영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연태가 보고서를 읽는 동안 얼굴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로펌 2곳 더 선임해. 한정숙이 증거에 대한 무효 주장이랑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 전부 준비시켜. 어느 저녁 한남동 공간 식당. 윤서진이 직접 차린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와인잔을 들며 활기차게 말했죠. 하와이 신혼여행은 어때요? 공간 리모델링도 제가 디자인 업체 알아봤거든요. 오연태가 포크를 들었다가 멈추었습니다. 한정숙이 두고 간 사진첩 속 1983년 안양 빌라 현장 사진이 떠올랐죠. 진흙탕에서 고무장화를 신고 장부를 들고 서 있던 25살 한정숙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겹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윤서진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오연태의 눈을 살폈습니다. 오연태의 시선이 자꾸 먼 곳을 향하는 것을 감지하며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죠. 윤서진이 돌아간 뒤 오연태가 서재에서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며 78년 결혼 초기를 떠올렸죠. 중소건설업체 현장 감독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안동 명문가 딸이 시집 온 것도 친정 재산을 정리해서 남편 사업에 전부를 건 것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46년이 지나서야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한정숙이 서영은과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은아, 97년에 그이가 쓴 편지가 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사는 끝이었다. 그렇게 써 있어. 이걸 법정에 내면 어떻게 돼? 판도가 바뀌지. 본인이 직접 내 기여를 인정한 증거니까. 그런데 이게 나가면 오연태 씨의 자수성가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져. 한정숙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마지막에 쓰자. 은행 거래 내역이랑 자본금 납입 증명서, 객관적인 것들로 먼저 가. 한정숙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마음과 46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부딪히고 있었죠. 그날 밤 오준혁이 한남동 공간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여하신 게 사실이라면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합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룹 평판을 생각하셔야죠. 오연태가 위스키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를 그 여자가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고? 그 소리가 말이 되냐? 아버지, 넌 어느 편이야? 오준혁이 입을 다물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내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빈아, 아버지가 안 들으셔. 이수빈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무서운 거고 어머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서러운 거야. 당신이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해. 오준혁이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남동 공간으로 돌아온 오연태가 서재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넘게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펼쳐보니 한정숙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 업체 지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업 초기 한정숙이 직접 쓴 격리 장부였죠. 오연태가 숫자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와 실제 과거 사이의 간극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초동 아파트에서 한정숙이 소송 서류를 정리하다가 살짝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가 이내 증상이 사라지자 아무렇지 않게 다시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한정숙이 소송을 준비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금융시장에 성원그룹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습니다. 오연태가 본사 회장실에서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현 경영진에 대한 신임 투표 및 이사진 교체. 한성그룹이었습니다. 해외 서류상 회사와 국내 투자 모임 이름으로 몰래 모은 주식 7.2%에 성원그룹 초창기부터 우호적이었지만 최근 실적에 불만을 품고 있던 대한생명자산운용의 2.5%까지 끌어들여 총 9.7%의 의결권을 확보한 상태였죠. 강태준 회장이 직접 대한생명 투자 책임자를 만나 포섭한 것이었습니다. 오준혁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한 달 전에 박정우가 주식 매집 패턴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박정우를 긴급 소집했죠. 박정우가 차명 계좌의 거래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매집 자금의 최종 출처가 한성그룹 이도윤이 관리하는 해외 펀드 두 곳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이혼 문제보다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한성그룹이 적대적으로 인수하려 하고 있어요. 오연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혼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경영 위기의 징후를 놓쳤다는 사실이 뒤통수를 때렸죠. 최 팀장, 두 가지야. 하나, 한성그룹이 주식을 모으면서 법을 어긴 게 있는지 증거를 찾아. 둘, 윤서진이 신원을 다시 조사해. 이번엔 철저하게. 최민재가 외부조사 전문업체와 사내 감사팀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서진의 본명은 박서진이었고 5년 전에 이름을 바꾼 이력이 확인되었죠. 대학 시절 한성그룹 이도윤과 같은 경영학과 선후배 사이였고 윤서진 이름으로 세운 컨설팅 회사가 지난 3년간 한성그룹 계열사 3곳에서 8억 7천만 원을 받아간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신원조사 때는 이도윤이 미리 거래처 목록을 일반 중소기업으로 바꿔놓은 탓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연태가 윤서진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습니다. 서진아, 아니 박서진. 이도윤하고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지. 내 회사가 한성그룹 계열사에서 돈 받은 거 다 나왔어. 윤서진이 소파에서 몸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에요. 컨설팅 일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겹칠 수도 있잖아요. 오현태가 테이블 위에 통화 기록과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처음에는 이도윤 선배가 시킨 거 맞아요. 한성그룹에서 접근하라고 했어요. 윤서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마음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오현태가 비서실을 호출했습니다. 내보내. 윤서진이 쫓겨난 사실을 보고받은 이도윤이 곧바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현태가 윤서진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은밀한 접근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강태준이 전화기 너머로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충분히 모았어. 정면으로 가자. 다음 날 서울 프레스센터 강태준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성원그룹의 최근 3년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계열사는 방치하고 오 회장의 사생활 문제까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 회장님과 오 회장님 사이에 개인적인 악연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강태준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30년 전 일은 사업적 판단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30년 전 일본 다이토 제약이 한국 합작 파트너를 고를 때 한정숙이 다이토 쪽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바이오를 낙점시켰고 같은 사업을 노리던 한성그룹의 강태준이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한 사건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때부터 30년간 한정숙에 대한 원한을 품어왔죠. 기자회견이 끝나자 성원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11% 급락했습니다. 주거래 은행 두 곳이 대출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고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먼저 달라며 성원건설로 몰려들었죠. 오현태가 재계 원로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정경련 명예회장 김석환, 오랜 골프 동반자 정우택.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우택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태야, 내 뒷정리부터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업자인 부회장 조달수마저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한성그룹하고 싸우려면 먼저 한정숙 여사 문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현태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같은 말을 하자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죠. 그날 밤 오현태가 공간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차를 몰고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5분 넘게 서성였죠. 문이 열리자 한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가 그룹이 넘어가게 생겼어. 한성그룹 강태준이가 주식을 모아서 경영권을 뺏으려 해. 부탁이다. 힘 좀 빌려줘. 한정숙이 무릎 꿇은 오현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46년을 15억에 정리하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 당신이 원한 건 나 없는 새 인생이었잖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현태가 빈손으로 돌아서며 현관 옆 베란다 창틀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숙이 46년간 키워온 난초 화분들이 초록빛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그 밤 한정숙이 닫힌 현관문 안쪽에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죠. 성원그룹은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자신이 젊음과 재산과 노력을 전부 쏟아 만든 또 하나의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오준혁이 서초동 아파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원그룹이 무너지면 직원 2만 3천 명,
가족까지 합치면 7만 명, 하도급 업체 직원들까지 10만 명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합니다. 오준혁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46년간 지켜온 게 아버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을 위해 나서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숙이 아무 말 없이 거실 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서울 밤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죠. 내가 나서면 내 아버지는 또 당연하게 여길 거다. 오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한정숙이 아들에게 확답을 주지 않은 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한정숙이 서재에서 46년치 기록물을 책상 위에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성원건설 창립 기념 사진에 눈이 멈추었죠. 오연태와 직원 12명이 나란히 서 있고 구석에 한정숙이 격리장부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직원 12명의 얼굴에서 오늘날 2만 3천 명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 한정숙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은아, 나야. 소송은 일단 보류할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서영은이 잠결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내가 나서되 오연태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룹을 살릴 길을 찾을 거야. 서영은이 이불을 걷어차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결심했으면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건 내가 한다. 전화를 끄는 한정숙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또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컵을 놓칠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죠. 이번에는 이전보다 강하게 왔습니다. 한정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싱크대에 기댔지만 당장 눈앞에 성원그룹 문제가 급하다는 판단에 건강검진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른 아침 한정숙이 서재 책상 앞에 앉아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마모토입니다. 게니치 씨, 한정숙이에요. 야마모토 게니치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사장, 얼마만이야? 90년에 오사카 공장에서 우리 둘이 밤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통역도 없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합작 조건을 만들어냈지. 한정숙이 수화기를 꽉 쥐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게니치 씨, 지금 성원그룹이 위험해요. 한성그룹이라는 곳에서 주식을 몰래 모아서 경영권을 뺏으려 하고 있어요. 야마모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사장, 무슨 일이든 먼저 만나서 얘기합시다. 도쿄로 와. 한정숙이 전화를 끊고 나서 오준혁에게만 야마모토와의 접촉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혁아,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왜요, 어머니? 너의 아버지가 알면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고 할 거야. 야마모토 씨하고 협상하는데 오히려 일을 그르쳐. 오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리에 성원그룹 재무자료와 바이오 사업부 기술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도쿄 출발 전날 밤 오준혁이 어머니의 서재에 들렀습니다. 책상 위에 일본어로 된 제안서 초안과 다이토 제약의 현재 사업 현황과 경쟁 환경을 분석한 20쪽짜리 자료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걸 다 직접 쓰신 겁니까? 한정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준비했다. 그때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했을 뿐이야. 오준혁이 서류를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뒤에서 돈을 댄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 그 자체였다는 것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꼈죠. 그 시각 오연태는 아들과 전처가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홀로 적대적 인수 방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일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은행들은 대출 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중이라며 응하지 않았죠. 기존에 우호적이었던 주주들에게 전화를 돌려도 한성그룹이 무서워 선뜻 편을 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연태가 회장실에서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하네다 공항을 통해 도쿄에 도착한 한정숙과 오준혁은 다이토 제약 본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야마모토 게니치 명예회장, 현 대표이사 사토 히로시, 그리고 해외 사업 담당 부사장까지 배석한 자리였죠. 3시간에 걸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토 히로시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여사님의 제안은 흥미롭습니다만 현재 성원그룹의 경영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정숙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토 사장님, 다이토 제약이 직접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성원바이오에는 이미 식약처 허가 실적이 있고 임상시험 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직접 들어오시는 것보다 비용은 3분의 1 시간은 절반이에요. 한정숙이 숫자가 적힌 페이지를 짚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성원그룹을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다이토 제약이 아시아 시장을 넓히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에요. 야마모토가 한정숙의 발표를 듣고 나서 사토를 돌아보았습니다. 사토군, 30년 전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이토 제약의 한국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 한국 사업이 지금 다이토 전체 매출의 12%야. 사토가 자료를 다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이토 제약이 성원그룹 주식 5%를 우호 세력으로 사들이고 성원바이오와 함께 새 약 개발에 1,500억 원을 투자하며 앞으로 3년간 추가 투자 선택권을 갖는 내용이었죠. 총 투자 규모는 약 2,400억 원이었습니다. 귀국 당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 회의실, 한정숙이 오연태, 오준혁, 법무팀장 최민재, 부회장 조달수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한정숙이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펼쳤습니다. 다이토 제약이 성원그룹 주식 5%를 사들이고 성원바이오하고 함께 새 약 개발에 1,500억을 투자해요. 이게 확정되면 한성그룹이 경영권을 뺏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최민재가 서류를 넘기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달수도 마찬가지였죠. 오연태만 아무 말 없이 합의서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전화 한 통 돌려받지 못하며 뛰어다니는 동안 전처가 조용히 도쿄까지 가서 해법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한정숙이 오연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46년 동안 만든 걸 남의 손에 넘길 수 없어서야. 오연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정숙이 이 회사를 자기만큼, 아니 자기보다 더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죠. 한정숙이 합의서를 밀어놓으며 조건을 꺼냈습니다. 첫째, 내가 46년간 경영에 기여한 것을 이사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할 것. 둘째, 내가 추천하는 사회이사 2명을 선임할 것. 셋째, 2년 안에 회장직을 준혁이한테 넘기고 경영 승계를 끝낼 것. 오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셋째 조건이 사실상 자신의 조기 퇴진을 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죠. 조달수가 오연태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성그룹한테 뺏기는 것보다 이 조건이 100배 낫습니다. 오연태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오연태가 펜을 들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이토 제약의 성원그룹 투자가 시장에 공시되자 당일 주가가 8%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한성그룹의 인수 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성원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퍼졌죠. 강태준이 이도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어? 이도윤이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정숙 여사가 야마모토 명예회장과 직접 접촉해서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강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전에 다이토 제약을 빼앗긴 것도 그 여자였는데 또 그 여자한테 막히는 건가? 그 무렵 강남의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윤서진에게 이도윤의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당분간 연락 끊자. 금융감독원 조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윤서진이 꺼진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성그룹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알았죠. 며칠을 고민하던 윤서진이 오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도윤 선배한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어요. 제가 가진 게 성원그룹에 도움이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윤서진이 건넨 자료에는 이도윤과의 통화 녹음 7건, 한성그룹 내부 전략 문서, 차명 계좌로 돈을 보낸 지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준혁이 법무팀장 최민재, 변호사 서영은과 함께 자료를 검증했습니다. 이도윤이 강태준의 지시로 차명 계좌를 통해 성원그룹 주식을 불법으로 모으고 법에서 정한 보고 의무를 어기며 주가 조작까지 시도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죠. 윤서진과의 합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남겨두기로 했죠. 오준혁이 최민재, 서영은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한성그룹의 불법 주식 매집과 주가 조작에 대한 공식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냈죠. 오준혁이 한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어주신 길 위에서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밤 귀가한 오준혁이 아내 이수빈에게 하루의 경과를 전했습니다. 이수빈이 남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고 도쿄 다녀오신 뒤로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 오준혁이 메모장에 어머니 건강검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주총회와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에 밀려 그 메모는 책상 위에 묻혀버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사흘 뒤 성원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임직원 20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찼죠. 오준혁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다이토 제약의 우호 지분 5%, 자사주 4.2%, 그리고 부회장 조달수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기관 투자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 모은 12.3%까지 합쳐 총 의결권 58.7%를 확보한 상태였죠. 한성그룹이 올린 경영진 교체 안건이 찬성 28.1%, 반대 58.7%로 부결되었습니다. 대강당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임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죠. 주총장 마지막 줄 구석 자리에서 선글라스를 쓴 한정숙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30분 뒤 같은 건물 2층 기자회견장, 오연태가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들었습니다. 원고지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오연태를 바라보았죠. 성원그룹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전처 한정숙 여사의 결정적인 재정 기여와 경영 참여가 있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이 사실을 46년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쏟아졌습니다.
이 장면은 그날 저녁 뉴스 첫머리로 나갔죠. 건물을 이미 빠져나온 한정숙이 택시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46년간 남편이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던 인정의 말이 수천만 명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나왔습니다. 한정숙이 선글라스를 벗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같은 시각 금융감독원이 윤서진이 제공한 증거 자료와 성원그룹 측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성그룹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도윤의 사무실과 한성그룹 전략기획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죠. 강태준이 변호사단을 긴급 소집했지만 핵심 증거가 이미 넘어갔다는 보고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가 본격화되자 한성그룹은 보유한 성원그룹 주식 9.7%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주에 걸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출렁였지만 다이토 제약이 야마모토의 지시로 즉시 추가 매수에 나서며 주가를 잡아줬죠. 한성그룹의 주식은 전량 소화되었고 적대적 인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주총회 이틀 뒤 저녁, 오연태가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 서초동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꽃다발도 없이 맨손이었죠. 한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연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46년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안다. 다만 당신이 해온 것들을 이제야 보게 돼서 부끄럽다. 한정숙이 아무 대답 없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가 한참처럼 흘렀죠. 한정숙이 현관문을 조금 더 열어 오연태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이 부엌으로 가서 숭늉 두 그릇을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죠. 밥은 먹었어. 오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정숙이 냉장고에서 밑반찬과 찬밥을 꺼내 간단히 상을 차렸습니다. 오연태가 찬밥 위에 김치를 얹어 한 숟갈 떠먹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죠. 일주일 뒤 성원그룹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연태가 공식적으로 회장직 퇴임과 오준혁으로의 경영권 이양을 발표했습니다. 한정숙이 제시한 조건은 2년 안에 넘기는 것이었지만 오연태가 스스로 즉시 이양을 결정한 것이었죠. 오준혁이 취임사를 했습니다. 성원그룹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한정숙이 추천한 사회이사 2명의 선임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며칠 뒤 오연태가 한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비서실 호출도 새벽 보고도 없는 텅 빈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점심 같이 먹을래? 한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을지면옥 아직 있어. 46년 전 신혼 시절 월급날마다 찾았던 종로의 을지면옥이었습니다. 가게는 2대째로 넘어가 인테리어가 바뀌었지만 냉면 맛은 그대로였죠. 한정숙이 냉면을 한 젓가락 감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냉면 한 그릇 값도 아까워하면서 나한테는 꼭 고기를 추가해줬지. 오연태가 냉면 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어색한 침묵과 짧은 대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주름진 얼굴 위로 46년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오준혁이 새 회장으로서 첫 경영 전략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이토 제약과의 합작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승인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총괄 고문으로 한정숙을 공식 위촉했죠. 이사회 의사록에 한 줄이 기록되었습니다. 한정숙 고문은 1990년 성원바이오와 다이토 제약 합작 사업의 실질적 설계자로서 본 프로젝트의 역사적 연속성과 전문성을 대표한다. 한정숙이 오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문이 된 건 예전처럼 뒤에 숨어서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오준혁이 어머니의 고문실을 본사 38층 회장실 바로 옆에 배치했습니다. 윤서진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에서 빠진 뒤 오준혁을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도윤 선배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성원그룹 사람들이 회사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증거를 넘긴 거예요. 윤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초동 아파트. 한정숙이 46년간 명절 때만 만들던 안동 한씨 가문의 전통 갈비찜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오현태, 오준혁 부부,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손녀 하은이까지 모인 가족 식사였죠. 오현태가 서투르게 배추를 다듬다가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한정숙이 말없이 밴드를 꺼내 붙여주었죠. 하은이가 할아버지의 밴드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못해요. 거실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 중에 하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여기 안 살아요?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이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이 따로 있단다. 오현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준혁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은아, 갈비찜 더 먹을래?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오준혁 가족과 오현태가 차례로 떠난 뒤 한정숙이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은이가 남기고 간 크레파스 그림을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정숙이 잠시 그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닦던 한정숙이 갑자기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왼쪽 배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이었죠.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긴 어지럼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깨진 접시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한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흐려지는 눈앞에 냉장고 문에 방금 붙인 하은이의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여기 서초동이요. 아파트. 한정숙이 주소를 힘겹게 말한 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12분 동안 한정숙은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 냉장고에 그 그림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었습니다. 들것에 실린 한정숙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죠. 검사 결과를 받아든 담당 주치의 김도현 교수가 오준혁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췌장 머리 부분에 4.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 확인하려면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준혁이 면담실을 나와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빈아, 어머니가. 이수빈에게서 연락을 받은 오현태가 한남동 공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차를 몰려는데 손이 떨려 시동을 3번이나 잘못 걸었죠. 응급실 대기 구역에서 초췌한 아들과 마주친 오현태는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곧장 한정숙의 병상으로 향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든 한정숙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오현태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틀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면담실에서
오준혁과 오연태를 마주 앉혔죠. 다행히 간이나 다른 곳으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 조직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4차례에서 종양을 줄인 다음 수술로 잘라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완치가 가능합니까? 5년 생존율이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항암제를 함께 쓰는 치료법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면담실을 나온 오준혁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죠? 오연태가 복도 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병실에서 김도연 교수에게 직접 진단 결과를 들은 한정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5년 생존율이 얼마라고 하셨죠? 의사가 퇴실한 뒤 한정숙이 오연태와 오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남은 시간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보내고 싶어? 오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해주셔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한정숙이 아들의 손을 말없이 잡은 채 오래 침묵했습니다. 오연태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 김도연 교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교수님, 최고의 치료진을 붙여주십시오. 해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전부. 이 사람한테 아직 갚지 못한 빚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오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암센터와 미국 쪽 전문의들과 화상 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토 제약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새 항암제 임상시험에 어머님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야마모토 쪽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야마모토가 즉시 연구소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인 환자 등록 절차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정숙의 치료에 다이토 제약의 최신 약이 쓰일 길이 열렸죠. 오준혁은 새벽에 병원, 오전에 경영회의, 오후에 다이토 제약 합작 프로젝트 실무, 저녁에 다시 병원이라는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진료를 주 3일만 하고 나머지는 어머니 간병을 맡을게. 당신이 쓰러지면 어머니도 회사도 다 무너져. 회사는 당신이 지키고 어머니는 내가 지킬게. 한정숙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수빈아, 고맙다. 치료를 거부하려던 한정숙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손녀 하은이의 병문안 때였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만든 카드를 한정숙의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내 졸업식에 꼭 와야 해요. 하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한정숙이 마른 손가락으로 하은이의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돌아간 뒤 한정숙이 병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도연 교수님한테 전해줘요. 항암 치료 일정 잡아달라고. 항암 1차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구역질과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가 밀려왔죠. 2주차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숙이 거울 속 빠져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병실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수빈이 명동에서 실크 스카프 3장을 사와 한정숙의 머리에 직접 둘러주었죠. 한정숙이 거울 속 스카프를 쓴 자신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없는데. 항암 치료 중에도 한정숙은 병실에 노트북을 들여와 다이토 제약 합작 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하고 야마모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준혁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환자시잖아요. 일은 제가 합니다. 내 머리가 아직 멀쩡한데 왜 쉬어?
오연태는 매일 오후 3시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정숙의 병상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한정숙이 잠들 때까지 지키다가 밤 9시에 돌아갔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암 2차 치료 후 한정숙의 혈액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죠. 김도연 교수가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오연태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와 수액줄에 연결된 한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켰죠. 새벽 3시 오연태가 유리창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준혁이 새벽 교대를 위해 중환자실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아버지가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뒷모습이 보였죠. 오준혁은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한 채 복도 반대편 의자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48시간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정숙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김도연 교수가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결정했죠. 3일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오연태가 새 병실 침대 옆 간이 의자에서 한정숙의 왼손을 잡은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한정숙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마른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잠든 오연태의 백발과 깊어진 주름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죠. 이 사람도 늙었구나. 나도 늙었고. 이수빈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다가 그 장면을 보고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죠. 오연태가 잠에서 깨어 당황하며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한정숙이 오히려 그 손을 다시 잡았죠. 가지마.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46년 결혼 생활을 통틀어 한정숙이 오연태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연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의자에 앉았죠. 이수빈이 병실 밖에서 오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 지금이 두 분이 진짜 달라지는 순간인 것 같아. 오준혁이 전화를 끊고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46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 주 금요일 김도연 교수가 가족을 다시 면담실에 모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3차 치료부터는 약의 양을 조절하고 몸을 보호하는 치료를 함께 하겠습니다. 치료 반응이 좋으면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정숙이 병상에서 그 설명을 직접 들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해보자. 항암 3차, 4차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부작용이 줄어든 덕에 한정숙은 치료를 견뎌냈죠. 4차 치료를 마치고 시행한 추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검사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종양이 4.2cm에서 2.1cm로 줄었습니다. 수술로 잘라낼 수 있는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오준혁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가능합니까? 2주 뒤로 잡겠습니다. 다이토 연구소의 나카무라 박사가 수술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 오연태와 한정숙만 남았습니다. 오연태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입을 열었죠. 정수가 46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얘기를 할게. 한정숙이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오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80년에 네가 친정 땅 팔아서 건넨 돈, 그 무게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회사가 커질수록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오연태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여자한테 혹해서
46년을 15억에 정리하려 했던 거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오연태가 고개를 들어 한정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지만 남은 시간은 당신 곁에서 살겠다. 한정숙이 오연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46년간 남편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나도 할 말이 있어. 한정숙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자존심을 지켜주겠다고 숨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도 인정받는 게 두려웠는지 몰라. 인정받으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오연태가 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정숙이 뿌리치지 않았죠. 46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숨기고 피해왔던 것들이 수술 전날 밤에 비로소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수술실 앞. 한정숙이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오연태가 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초에 물 주는 거 잊지 마. 오연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놓자 수술실 문이 닫혔죠. 6시간 40분이 흘렀습니다. 오연태는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준혁 부부가 커피와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손대지 않았죠. 하은이가 학교를 마치고 이수빈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 소리 없이 책을 읽었죠. 오연태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시선은 수술실 전광판의 수술 중 표시등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김도연 교수가 수술복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잘라낸 부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오연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오준혁이 이수빈을 부둥켜 안았죠.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은 거예요? 오준혁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겼어.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어난 한정숙이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오연태가 한정숙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나 여기 있다. 한정숙이 힘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대로 난초는 살아있겠지. 매일 물 줬다. 한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연태가 매일 새벽 5시에 한남동 공관 주방에서 전복죽을 끓여 보온통에 담아 아침 7시까지 병원에 도착했죠. 처음 일주일은 죽이 너무 되직하거나 태워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회장님 죽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오연태가 밤마다 휴대폰으로 요리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연습한 끝에 한 달이 지나자 한정숙이 한 숟갈 떠먹고 말했죠.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걸 배우는 거네. 오연태는 매일 병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서초동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한정숙의 난초 화분 12개에 하나하나 물을 주고 잎을 살폈죠. 노트를 꺼내 물 준 날짜, 잎 색깔 변화, 새순이 나왔는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은 3번 화분 새순 발견, 정숙이가 좋아하겠다라고 메모했죠. 수술 후 4주차 검진에서 김도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추가로 항암 4차례를 더 마치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한정숙이 이불을 걷어내며 답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할 일이 있어. 추가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오연태가 한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퇴원하면 서초동에서 같이 살자.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당신한테 빚진 사람으로서 곁에 있고 싶다. 싫으면 옆집이라도 구할게. 한정숙이 즉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죠.
퇴원 준비 목록을 적던 메모지에 현관 신발장 정리라는 항목을 슬쩍 적어 넣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서울대 병원 1층 로비. 오준혁 가족과 오연태는 물론 부회장 조달수, 법무팀장 최민재, 그리고 성원건설, 성원바이오, 성원로지스틱스의 부서장급 직원 30여 명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성원건설 현장관리부 반장 김영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150명의 서명이 담긴 카드를 두 손으로 내밀었죠. 사모님, 외환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도 우리 일자리가 지켜진 게 사모님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정숙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울지 않았죠. 서초동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한정숙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난초 화분들이 하나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두 화분에서 새 꽃대가 올라와 있었죠. 이거 누가 관리한 거야? 이수빈이 오연태의 난초 관리 노트를 건네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오셨어요. 일찍까지 쓰셨더라고요. 한정숙이 노트를 넘겼습니다. 3번 화분 새순 발견, 정숙이가 좋아하겠다. 오연태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죠. 한정숙이 그 페이지에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한정숙이 노트를 내려놓고 오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초 잘 키웠더라. 그럼 빚진 사람으로서 여기서 계속 난초나 돌봐. 신발장은 정리해뒀으니까. 오연태가 전화를 끊고 한남동 공간에서 옷까지 한 캐리어와 자서전 원고, 노트 한 권만을 챙겨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한성그룹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모은 것, 법에서 정한 보고 의무를 어긴 것, 주가를 조작하려 한 것에 대해 과징금 340억 원과 경영진 제재가 내려졌죠. 이도윤은 검찰에 넘겨졌고 강태준은 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이 뜻밖에도 한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오사카에서 당신이 다이토 제약 합작을 성사시킬 때 나는 속으로 인정했었소. 오연태보다 당신이 더 무서운 사업가라는 걸. 그 빚을 이런 식으로 갚게 될 줄은 몰랐지. 한정숙이 담백하게 답했습니다. 강 회장, 사업은 사업이고 예정은 예정이에요. 건강 챙기세요. 오준혁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다이토 제약과의 합작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식약처로부터 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성과를 보고하면서 말했죠. 이 프로젝트의 공식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을 딴 정숙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화상으로 참석한 야마모토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죠. 30년 전 한 사장이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거요. 그날 저녁 서초동 아파트. 오연태가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한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한정숙이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전보다 나아졌네. 계속 연습하면 먹을 만해지겠다. 오연태가 맞은편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46년 동안 당신이 해온 일을 이제야 따라하는 중이야. 두 사람이 같은 죽을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퇴원 후 6개월이 지난 봄, 한정숙이 서울대 병원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말했죠. 현재까지 재발의 증거는 없습니다. 수치도 전부 정상 범위입니다. 한정숙이 진료실을 나서며 나란히 걷는 오연태에게 말했습니다. 벚꽃이 폈네. 좀 걷다 가자. 두 사람이 대학로의 벚꽃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하지 않은 채 서초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오연태가 아침 식사와 난초 관리를, 한정숙이 저녁 식사와 가계부를 맡는 분업 체제의 동거 생활이었습니다.
오연태의 일상은 68년 인생에서 가장 단순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난초에 물을 주고 6시에 한정숙의 아침을 준비하고 오전에는 한정숙과 산책하고 오후에는 자서전 원고를 쓰고 저녁에는 한정숙이 차린 밥을 마주 앉아 먹었죠. 비서도 수행원도 경호원도 없는 이 생활을 오연태는 자서전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편한 시간. 그의 여름 성원그룹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 오준혁이 단상에서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15% 성장, 영업이익 22%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다이토제약과의 합작 정숙 프로젝트 신약이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해외 제약사 3곳에서 공동 개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객석 앞줄에서 한정숙이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자리에 오연태가 휴대폰으로 아들의 발표 장면을 찍다가 초점이 나가 당황하는 모습에 한정숙이 작게 한숨을 쉬었죠. 기념식이 끝난 뒤 한정숙이 오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룹은 내 거다. 내 방식대로 해. 나는 고문직도 내려놓을게. 어머니가 원하시면 언제든 돌아오실 자리를 남겨두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할머니 노릇이나 제대로 하련다. 한정숙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해 가을 오연태가 한정숙에게 물었습니다. 46년 전 신혼여행 때 경주에서 했던 약속들 기억나? 한정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갑자기 그건 왜? 다시 가보자. 두 사람이 경주로 내려가 불국사 석굴암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46년 전과 같은 자리였죠. 오연태가 석굴암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신한테 잘해주겠다.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 큰 집 지어주겠다. 하나도 못 지켰어. 한정숙이 옆에 선 오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집은 지었잖아. 성원그룹이라는 큰 집을. 다만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석굴암 너머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듬해 봄, 손녀 하은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한정숙이 강당 가장 앞줄에 앉았습니다. 하은이의 이름이 호명되자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죠. 오연태가 옆에서 휴대폰으로 졸업장 받는 장면을 찍었지만 역시 초점이 나간 사진만 여러 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하은이가 졸업장을 들고 달려와 한정숙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지. 졸업식 뒤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하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커서 할머니처럼 회사 만드는 사람 될 거야. 오연태가 물었죠. 할아버지처럼은 안 되고. 할아버지는 죽도 못 끓이잖아. 식탁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법무팀장 최민재를 통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윤서진이 제주도 서귀포에 2번째 봄이라는 작은 카페를 열고 제주에 새로 온 여성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오준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겠지. 가을에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그룹에서 물러난 강태준이 한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개인 재산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장학재단의 운영 자문을 구한 것이었죠. 한정숙이 재단 운영 현황을 검토한 뒤 답했습니다. 재벌집 자녀 키우는데 쓸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쪽으로 바꿔야 해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연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그 사람하고까지 일을 벌이는 거야. 한정숙이 난초에 물을 주며 답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돈이 좋은 곳에 쓰이면 되는 거지. 오연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연태는 한정숙의 권유로 시작한 자서전 집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죠.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다. 한 여자의 헌신 위에 서 있던 사람이다. 출판사 편집자가 이 문장을 읽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자서전에서 이런 첫 문장은 처음 봅니다. 오연태가 펜을 내려놓으며 답했죠. 사실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자서전을 쓰면서 오연태는 과거 기억을 되짚기 위해 한정숙에게 수시로 물었습니다. 한정숙은 처음에는 귀찮아하면서도 점차 자신이 기억하는 성원그룹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서초동 아파트 거실에서 녹음기를 켜놓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자서전 집필이 두 사람의 화해를 완성하는 매개가 되었죠.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연태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정수가 다시 결혼하자. 한정숙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잠시 오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가 좋아.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연태가 아쉬움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겠다. 이자도 붙는다 알지.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웃음이 오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정숙 프로젝트 임상 성과가 보도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다음 해 봄 성원그룹 본사 1층 로비에 그룹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에 보이지 않는 창업자라는 제목 아래 한정숙의 사진과 함께 1982년 창업 자금 출자부터 다이토 제약 투자 유치까지 한정숙이 기여한 주요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었죠. 전시 마지막 패널에는 오연태의 자필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창업자는 한정숙입니다. 임직원 500명과 취재진 앞에서 한정숙이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창업자라는 글씨 아래 1983년 안양 빌라 현장에서 장부를 들고 서 있는 25살의 자신의 사진을 보는 순간 입술이 떨렸죠. 오연태가 아무 말 없이 한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정숙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46년 만에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란히 선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해 여름 오연태의 자서전 빚진 사람의 고백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 진열대에 놓인 책의 띠지에는 대한민국 재벌 회장이 처음으로 인정한 진짜 창업자 이야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출간 기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이 뭡니까? 오연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내 이름보다 한정숙이라는 이름이 먼저 기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초동 아파트 거실에서 한정숙이 출간된 자서전을 펼쳐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오연태가 자신도 모르게 써넣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또 당신에게 빚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한정숙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베란다의 난초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 사람이 결국 빚을 갚는 방법을 찾았네. 이른 아침 서초동 아파트 베란다. 한정숙이 난초 화분들 사이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연태가 부엌에서 커피 2잔을 내려 베란다로 가져왔죠. 한정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 산책이나 갈까? 당신이 가자면 어디든 간다. 두 사람이 현관 신발장에서 나란히 운동화를 꺼내 신고 함께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46년 동안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고 자기 이름 석자를 숨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정 땅을 팔아 회사를 세워주고 위기 때마다 사재를 털어 그룹을 살려놓고도
단 한 번도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 대가가 15억짜리 수표 한 장과 이혼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원한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남편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대신 자기가 만든 것을 지키는 쪽을 택했죠. 도쿄까지 날아가 투자를 끌어오고 2만 3천 명의 일자리를 살렸습니다. 그게 46년간 이 사람이 해온 일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오연태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복죽을 끓이고 난초에 물을 주고 자서전 첫 줄에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쓰면서요. 46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 남은 날들로 갚아가는 중이었죠.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오늘 내 곁에서 조용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